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촉각을 세우며 주목했던 FOMC 회의가 지난 새벽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갑론을 박으로 수개월 동안 시장에 혼란을 줬었는데요. 마침내 일단 동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은 신흥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미국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것에 또 다른 걱정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요, 오늘 새벽 마무리된 미국 FOMC 회의 결과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은 오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불리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기준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의원은 10명이었죠. 이들 가운데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만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나머지 9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17명의 위원 가운데 13명이 올 연말 금리 인상을 예상해 지난 6월 15명보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375%로 예상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며 10월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리 동결로 마무리 지어진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김하빈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젠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되기 전에 많은 우리 시장의 예측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셨는지요? 지금 시장이 계속 조금 이제 이 발표가 임박하기 전까지는 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임박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렇게 우세한 이유가 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미국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있지만 이러한 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도 자기네 국내 사정만을 고려해서 금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발표가 있기 전에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 역시도 동결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엘렌이 한 말이 노동시장의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첫 이자 상승을 단행을 하겠다. 그런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경제 상황에 있어서 고용률은 거의 완전 고용률 수준에 이르렀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2%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지금 1.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수입 물가가 하락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물가가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상승을 단행하기는 좀 힘든 게 예. 되겠죠. 그리고 오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경기가 정체돼서 예.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변동성 또한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경제 위기 또한 있고요. 이런 예. 상황에서 기준인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이엘런이 실은 그 계속적으로 썼던 용어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썼거든요. 예. 자기들 어떤 데이터에 종속되어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판단을 하겠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자기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 물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예. 국제적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고용률, 지표 예.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이재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상황이 많이 좋은데요. 예. 지금 지금 그 물가 쪽에 예. 물가 쪽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 목표 2% 정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이제 미국이 바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예. 상당히 좀 나름대로의 어떤 비난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안 올린 거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일단은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불확실성은 정복되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이렇게 나거든요. 본래 이제 올린다고 했다가 올려버리면 예. 그러한 것이 선반영되면서 나중에 잠시 요동을 치다가 또 나름대로 적응을 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번에 안 올렸지만 예. 결국 10월과 12월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10월 달에는 뭐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요번에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미리 여운을 남긴 거로 봐서 10월 달에도 상당히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이면 바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시장은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계속 불확실성은 그렇죠. 존재하겠군요. 예, 예.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금리 동결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관관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예. 현재 5.1%로 완전 고용이 돼 있고 한데 이 물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별로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실은 추세로 볼 땐 좀 내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돈을 제외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금리를 올리기에 지금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썼지만 실제 자기들의 어떤 데이터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좋은데 예. 지금 어찌 보면 데이터가 현재 지금 상충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고용은 좋은데 물가가 그런 상황이라서 예. 좀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그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조금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미국의 대내적인 뭐 변수들은 지표들은 대부분 지금 뭐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세계 경제의 역학관계를 조금 더 고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금리와 세계 경제의 역학관계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지. 우선 미국은 G2의 하나로서 굉장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국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되죠. 예. 국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동한 빠져나간 나라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환율이 그러면은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수입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양적 관할을 굉장히 크게 확대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획득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부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그럼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금융이 결국 실물 경제로까지 파급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 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신흥국 시장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었는데 그때마다 실은 신흥국 한번 위기가 요동을 왔었죠. 쳤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마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실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선진국 쪽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국 가치가 자기네들 가치가 로컬 그 커런시가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환율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금리의 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국의 그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른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신흥국 시장이 있다면 뭐 어떤 국가가 되겠습니까? 아태 지역의 이제 신흥국을 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나라들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 이후의 부채 증가율을 보면은요, 한 2배 이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갚아야 되는 이자 비율, 부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얘기되는 것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아직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연내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연내 인상을 해야 하는 압박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저는 근데 12월 정도 뭐 여기에 10월, 12월 말이 있는데 저도 예. 이제 개인적으로 한 12월 달 정도에 12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연준이 요번에 이제 동결한 것은 나름대로의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네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것만은 아니고 현재 국외의 글로벌 경제 사정을 우리가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자기네 나름대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우리가 올리려고 했다가 안 올렸지만 이제 12월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릴 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도 실은 이제 한 12월 정도에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올라갈 거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충격은 나름대로의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의 반응 자체도 보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 단기간으로도 움직일 것이다. 교수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자국 경제는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나요? 미국이 물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것은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로 미국의 경제가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은 호황이고 어찌 보면 조금 버블도 끼어 있다. 조금 진정시킬 시기가 돼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미국만 그렇지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기 때문에 이거 현재 우리가 말하는 QE라고 하는 우리가 그 확장 정책, 그 확장 정책의 이제 종료를 뜻하는 거고 이러한 종료는 2014년도 초부터 계속 예견은 돼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자기네 경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약간 덧붙여서요. 저는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성명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성장률을 지난 6월에 2에서 2.3%에서 지금 발표에서는 1.8에서 2.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미국 통화 가치가 지금 상승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급속하게 오르리라 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수입 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물가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과연 몇 개월 안에 이런 지표가 확실히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 개선이 안 된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12월까지는 조금 빡빡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12월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교수님께서는 12월도 쉽지 않을 것이다. 12월 말에 두 분 제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10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리고 또는 2016년대 올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추세가 돌아섰다고 봐야 됩니다. 추세가. 언젠가는 올릴 것이다. 저 이제 시장은 항상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2월에 혹시라도 안 올리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벌써
올리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있을수록 시장이 더 불확실해서 요동을 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릴 것 같으면 예. 지금 만약에 12월까지 안 올리면 이제 저는 올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옐런이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연내의 인상을 암시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한국은행인데 예. 자기네들 어떤 신뢰에서도 상당히 지금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 신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물가 문제가 예. 2%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저는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것은 현재 지금 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예.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경제가 좋다고 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홀로 나홀로 가다가 예. 실은 그 외부의 경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또 미국으로 또 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차피 그것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글로벌 경제 효과를 그런 어떤 영향을 미국조차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12월 혹은 뭐 내년 초에는 결국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우리 경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예. 가장 뭐 즉각적으로 걱정이 드는 게 우선 자금 유출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말을 할 때 우리나라의 자금 유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 그럼? 이유는요. 우선 해외 부채 증가율이 예. 신흥 그 국의 그 부채율 증가보다 우선 낮고요. 예. 그다음에 그 중에서 단기 부채 그 비중이 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양호하군요. 예, 그리고 그 어제 발표 났듯이 그 무디스 피치스에 의해서 S&P도 신용 등급을 지금 상승시켰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이 중앙은행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유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사상 초유의 지금 가장 최저금리대를 저금리죠.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을 느낄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저희 나라 경제 상황으로 볼 예. 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이자 부담금은 고스란히 저희 경제 주체로 그냥 떠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다면 예. 아마 그런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출이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부진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고용률도 안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금리 인하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사상 초유의 최저치를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경험에서도 보다시피 금리를 내리는 거는 그렇게 쉽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 금리를 내렸을 때 하지만 한 번 내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 미국같이 지금 경기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이 걸리는 걸로만 봐서도 저희가 지금 이 최저점에서 다시 한 번 또 내린다면 다시 정상 금융거래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예. 노력은 더 몇 배가 더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수준으로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우리 금리는 동결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예. 근데 봅니다. 항상 경제 현상은 보면 어느 한쪽만 보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항상 판단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고 예. 예를 들면 효과를 볼 때 또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환율이 좀 떨어지는 효과.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가치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수출은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금리를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 더 내리는 것이 대체 이게 우리 경제에 용이한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연준이 아직은 안 올렸지만 예. 현재 올릴 현재 자세를 확실하게 지금 스턴스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냐? 미국의 연준이 한번 그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한 번 올리면 평균 한 10회 이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0.25씩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시중은행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도 또 올리고 거의 실제로는 마지막에 우리 보면 우리 일반적인 그 가계부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효과는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현재 지금 뭐 안 올릴 수 있다라고 혹시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 올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속적으로 자금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쪽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그렇죠. 옮겨가는 돈이 건데 빠져나가겠죠. 그렇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갈 거고, 예. 그죠? 달러 수요가 늘 거고, 그죠? 그래도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고, 우리 가치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건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그래 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단기간에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 장기간에 그걸 가지고 역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찔한 것이 뭐 올해 말이 되건 내년 초가 되건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한 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연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것이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도 문제고요. 지금 뭐 좀비 기업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금융 수혈로 지금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에 이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금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우리 경제가 휘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오 교수님이 계속 예. 말씀드렸듯이 예. 그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지금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터진 얘기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금리를 오른다. 양적 완화를 할 때부터 그때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거는 그때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다시 바운스백 할 거라는 그렇죠. 거는 벌써 예견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무방비로 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부채만 늘린다. 그거는 경제 주체로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감수한 굉장히 리스키한 인베스트먼트가 돼 왔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미국을 쫓아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이론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경제 원론이라든가 예, 예. 모든 롱텀으로 봤을 때는 올리는 게 맞지만 예. 지금까지 저희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추세를 보면은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예. 그거를 쫓아가는 데 걸리는 시차가 평균 9months가 넘었습니다. 때때로는 뭐 1년이 넘은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뭐 9, 10차례 정도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의 방향의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이 또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가계부채가 가장 지금 큰 이슈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정책적인 그런 보조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겠죠. 금리 외에 다른 정책 대안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금리 외에. 근데 실은 지금 뭐 제가 금리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미국이 현재 그 금리를 올린 시기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94년 1월부터 95년 10월까지 3%에서 6%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이게 지금 거의 횟수로는 8번에 걸쳐서 올렸고요. 이때가 지금 아시아 금융위기를 이렇게 끌고 온 그런 금리 인상이고 99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또 한 번 이때가 4.75%에서 6.5%까지 해서 이때 6번에 걸쳐서 올렸는데 이때가 IT 버블이 터지는 이런 시기였고요. 횟수도 횟수지만 그 증가 폭이 그래서 저는 크네요.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이 현재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모더릿하게 올리겠다 이렇게 말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아주 빠른 상승 속도로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시장의 충격을 계속 흡수하면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뭐 없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어떤 지금 현재 금리의 그 미국의 인상을 따라가는 그 주기 자체가 예. 상당히 뭐 급하게 스피디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 나름대로 인터벌을 두고 쫓아가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시장의 어떤 충격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나의 우리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게 예.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금리 조정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5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는 동결로 나왔죠. 이제 올해 남은 FOMC는 10월과 12월 두 번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조금 더 안고 가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과 함께 1960선 정도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이후로 10시 구간 정도를 지나가면서 1990선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0.62% 오른 1988.7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장 초반에는 개인이 순매수로 외국인이 순매도로 강하게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 두 주체가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현재 개인은 78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방향성을 탐색하더니 3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은 꾸준히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중 혼조세를 나타냈던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계속해서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재는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2% 오르면서 686.6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일단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 478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어제와 방향성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어제 순매수에서 오늘은 순매도로, 기관은 순매도에서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1.64%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7만 6천 원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어제의 종가 16만 3,500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어제 모두 다 2%가 넘게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가 싶었지만 한시 구간 상황에 들어오면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거래일 연속 강한 반등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4.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을 돕는 건 오늘도 램심합니다. 영국에서 추천 의약품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럼과 함께 4%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7만 1,7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한편 다음 카카오는 택시와 대리 사업에 이어서 부동산 서비스도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요. 고점을 조금 낮췄습니다만 현재는 0.08% 오른 12만 5,2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동선은 어제 3% 하락을 나타내면서 4만 원이 붕괴된 데 이어서 오늘도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39,25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CJ E&M은 9만 원을 계속해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만 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89,500원 가리키고 있고요. 메디톡스 어제 하루 조정을 마치고 오늘 다시 한번 2%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We are with.
네, 미국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지적되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 가계부채, 기업부채. 결국 뭐 늘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좀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예, 가계부채, 예, 기업부채 말이죠. 기업부채. 근데 실은 이제 우리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 개인들 가계부채는요. 예.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개인들의 부채가 시작된 시기가 집을 사는 시기하고 보통 일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집만 아니면 예. 그렇게 큰 지금 채무를 짊어질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큰 부채를 짊어지면서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투자를 한 것이지 이걸 내가 무슨 생활비로 써서 돈을 소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그 가계부채의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하고 같이 이게 물리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동산의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 문제거든요. 예. 실은 우리 그 미국의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담보부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경기를 나름대로 혹시라도 이게 이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네. 상당히 연착륙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구사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결국 가계부채의 문제는 우리 그 부동산의 문제다. 그 부동산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예. 이게 진짜는 가계부채의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좀비 기업들 우리 시장에 좀 구조 조정에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권 부실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높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구조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여기서 뭐라고 딱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지금 가장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요. 우선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분화, 예. 거기에서 낳는 그 중소기업들의 소멸,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뿌리부터 이제 고치려는 그런 개선, 방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더 힘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네, 말씀인 네.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다 보니 결국 우리 국내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좀 중국 경제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금리 뭐 연말이던 내년 초던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는 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고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제는 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충격이 예. 중국과 관련이 될 텐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제외한 기타의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률이 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높던 이제 중국이 현재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예, 조금 이제 다운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저번 달인가요?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서 중국도 많이 힘들어졌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중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 60년대 한국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 예. 한국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현재 나름대로는 그 자기 국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어떤 수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책을 자기 나름대로 세울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워낙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고성장을 이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중국도 조금은 이제 그 뭐 그런 어떤 자기들이 가졌던 그 경제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중국 나름대로도 이제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거론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에 의해서 그 고도 성장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고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좀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과연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중국이 장을 마감하기 시점 바로 직전에,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중국 그 장세가 한 뭐 1점 몇 %가 올랐었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무디스가 내일 금리를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이 나온 후 갑자기 중국 그 증시가 2%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상승한 것까지 합치면 한 4% 정도가 급락을 하는 예.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중국 당국의 말을 빌리자면 이자율이 미국 금리가 증가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8월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 절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그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7%의 성장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의 몇 배고 미국의 몇 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성장 기조라는 게 많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국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심리 때문에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가 않죠. 예,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제 뭐 그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무디스의 발표했고 난 다음에 중국 장이 급락한 것처럼 급락했죠. 아무래도 네. 금리 인상이 되면 중국 경제에도 좀 그림자가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평가 절하라고 하는 게 실은 뭐 자기들이 평가 절하 하더라도 예. 다른 국가가 평가 절하 안 하고 그렇게 있어야 그 평가 절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 같이 해버리면. 만약에 다 같이 해버리면은 예. 그것도 문제가 뭐 영향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한 국가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어떤 예. 측면에서 평가 절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뭐 자기들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 증가율이요 한 3.5배로 가장 빠른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부채 상환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있어서 이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엔 타격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랑 유럽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을까요? 일본 경제나 유럽 경제도 실은 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예. 다 그 내부 사정이 힘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길 이유는 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뭐 그 유럽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유럽은 아주 어려운 유럽 국가를 제외한 예. 그런 국가들은 나름대로는 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예. 그 시장 경쟁력 자체를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 일단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반기는 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우리 아시아 쪽에 좀 열악한 그 아태적인 신흥국일 이쪽 것이다. 지역에 있는 국가들일 것이다. 예.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오늘 뭐 아까도 시황센터 연결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미국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우리 증시는 약간 좀 보합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뭐 연말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 아니면 내년 초에 인상될 거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이든 간에 이제 증시를 예측하라는 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뭐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우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증시 가격이 많이 고평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미국에 오래 있어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좀 더 잘 알아서요. 금융위기 이후에 다우존스 그 지수가 한 14,000이었거든요. 그게 금융위기 때 7,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000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한 16,000.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보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뭐 코스피가 뭐 2,000에 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지금 그래도 한 190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 기업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견에서는 지금 너무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대체적으로 주식에다가 지금 몰리는 지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기정화 사실이 돼 있고 우리도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예. 그러면 다른 이제 금융 상품이 증가를 하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좀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그다음에 안전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가격은 서플라이인 디맨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주가가 다소 하락하게 된다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우울한 전망이네요. 일단 근데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다가 현재 자기들의 경제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가열 상태. 지금은 침체는 일단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가열이나 또는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조금 진정시키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예. 그런데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뭐 침체란 말입니다. 다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이 현재 그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파급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미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금리를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추세를 따라가다 조금 높인다고 그러면 예. 일단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이제 이번에 동결시킨 것도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결국 자기는 좋은데 남들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자제하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동결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미국의 어떤 자기 국내 시장을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주식 시장이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예. 뭐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해서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시는죠, 교수님? 네, 미국 경제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자산 효과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랑 우리나라 경제랑 가장 큰 차이점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의 70%가 소비에 의해서 내수에 의해서 지금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경제 구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가 크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은 별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비에 의한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저유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혜가 될 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 그 달러에 의해서 지금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 유가가 낮아지면 그 소비하는 미국 경제 주체가 가장 지금 뭐 이득을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 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예. 그리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입니다. 이 셰일가스가 지금 그 매장량이 엄청나고요. 셰일가스를 통해서 지금 상승 그 창조되는 일자리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런 잠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그리 그 내부 사정에 의해서 나빠지리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다. 단 미국 경제도 지금 이 오픈 이코노미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중국발 지금 위기, 그다음에 뭐 신흥국의 위기, 예. 그다음에 뭐 그리스 아직 예. 해결된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게 겹치게 되면은 뭐 세계 경제는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에 이게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외부적인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면 미국 경제는 당분간 좋을 거라고 내부적으로는 뭐 예상합니다. 어느 정도 건실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미국은 어려운 시기를 자기들이 제일 첫 번째 썼던 것이 이제 양적 완화, QE라고 하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씀으로써 기가 그게 막혔던 것 실제로는 같아요. 이제 자산에 대한 그죠? 자기네들이 자산 효과를 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셰일가스에 대한 그 효과를 충분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서로 겹쳐가지고 미국은 상당히 그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는 미국발 거를 금융 맞이한 위기로 거죠.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또 미국 지원자만 쏙 빠져나니까 얄밉기도 하네요. 좀 얄미운 면도 네, 앞으로 있죠.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어려운데 미국 빼놓고는 사실 뭐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 일본
저는 세계 경제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 경기라고 하는 게 예. 항상 밑으로 갈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은 게 경기고 항상 위로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게 경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항상 이 업앤다운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우리 세계 경제에 미친 효과가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기침만 하면 우린 감기 들어야 된다는 거 똑같거든요. 미국이 0.25 올리면 최종 소비자인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에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 오를지 모르는 거죠. 엄청 많이 올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올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끝에 있는 한계 그 가계부채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예. 결국은 그것이 모이고서 전체적인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예. 신중하게 하면서 같이 어찌 보면 이 같은 그 같이 경제를 꾸려나가는 예.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를 인식하고 천천히 해갈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경제도 근데 실은 각각의 내국 경제는 예. 그 내국 경제의 또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예.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힘들지만 뭐 좋아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저 세계 경제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을 조금 뭐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금리 효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최근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아까 안전자산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들 좀 투자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자재 시장 어때요? 원자재 시장 뭐 금리가 올리게 되면 직격탄을 받죠? 그렇죠. 예. 예. 원자재라는 게 그 원자재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 미국 통화 가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원자재의 가격이 그 미국 통화로 표시가 되죠. 뭐 예. 원 배럴당 뭐 35달러, 75달러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미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이 됐다는 거는 예전에 그 1달러를 가지고 원자재 하나를 살 수 있었던 게 예. 지금 1달러로 원자재 2개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반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지겠군요. 그런 게 예. 통량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낮아지는데 그러면 뭐 투자 전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그래서 뭐 요즘에 한참 뭐 금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예,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게 어디가 저점인가? 그거는 사실 저도 모르죠. 네. 그 우선 원자재 투자도 저는 그러니까 우선 투자의 가장 기본은 다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채권, 원자재, 뭐 금 예. 모두 다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했지만 아직 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더 절상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환수수를 감안을 하면 예. 오르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 ETF에 뭐 달러 ETF에 뭐 예. 투자를 한다거나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예. 국가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어떤 높은 수익률을 예. 기대하는 자산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 수준을 좀 일단 낮춰야 된다. 기대 수준을. 예전에 우리가 뭐 주식에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0배 먹었다더라. 이런 말을 듣는 시기는 이제 간 거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도 좀 해서 예. 나름대로의 그 투자에 대한 정석이라고 할까? 예. 이런 것을 좀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어느 정도 수익률, 몇 배의 수익률이 나면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률도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투자 전략도 간단히 살펴봤는데, 근데 사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미국 금리 인상, 뭐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우리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더 대외적인 그런 불안 요소에 영향을 덜 받고 앞으로 우리 좀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방법. 우선 어떤 쪽을 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차원과 개인 기업 차원으로 우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국가 차원에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결국 부채군요, 지금 문제는. 예. 그렇죠. 예. 부채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해외 교수님은 부채를 부채가 좀 있으세요?
저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 말하고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서. 예, 예. 아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경제 경영학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접근을 잘 하시는데, 예, 본인 재테크는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죠. 여쭤본 건데,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근데 부채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항상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런 손실을 한쪽에서 만회를 하고 예. 그 대신 수익률은 정말 모더레이트하죠. 예, 예. 이제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우선 예. 국가적으로 볼 때 미국 우리가 해외 부채를 발행하면 결국 부채 이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외화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 금융 상품, 뭐 환율 해지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외화를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외환보유고는 뭐 어느 정도 위기에 대응하기 충분하다고 보시면 한 3,800억 불 정도 되죠? 그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되죠. 네, 굉장히 지금 다른 때랑 비교할 때 많은 그런 수준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 또 예. 어려워진다 그런 말들이 속속 들리고 있고 사실 뭐 저희 IMF, 뭐 금융위기 그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워닝을 했지만 사실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할 때 어느 정도가 더 적정 수준이 좀, 충분하다 예, 그런 거 좀 말하기 모르고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건 또 롤링오버 금융상품이라는 게 롤링오버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그런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가게 내에서도 저희 기업 만약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모릅니다. 예. 그럼 환율에 대한 그 해지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가게 입장에선 지금 아까 투자할 데가 없나 그렇게 예. 하지만 투자보다는 우선은 가계 부채를 빚을 줄이는 줄이는 거, 것이 우선이다.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뭐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교수님도 오늘 좀 말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은 뭐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예. 나름대로 결국은 우리 체질을 강화하는 게 방법인데 지금 우리 뭐 기업들도 보면 너무 한두 기업에 예. 우리 그 국가의 그 모든 그 어떤 GDP가 집중돼 있는 그래서 우리 실은 뭐 실명을 하지 않겠지만 한두 기업이 휘청거리면 같이 휘청거리 정도의 이런 그렇죠.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출한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비중을 낮추면서 예. 다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그게 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 우리 이정화 교수님이 뭐 개인 보고 부채 줄이라고 그러는데 부채 줄이고 싶지 않아서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부채를 늘어나야 줄일 수 있는 부채를 줄이죠. 방법을 예, 그게 예. 소득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실은 그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예. 성질나네 이런 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 기업들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 어떤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업종들 나름대로 이게 뭐 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업종들이 중소기업에서도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하고 대기업들이 모든 중소기업을 다 이렇게 다 그 어떤 환경 자체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에 예. 아주 안 좋은 그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 경제가 어디에 집중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려면 그런 위험 요인들을 잘 펼쳐서 그것도 지금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죠. 것이 예. 좋겠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금리 동결 앞으로 어떻게 뭐 미국 금리가 진행될지 좀 살펴봤고요.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의 대응 방안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선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젠마 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예.